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언더스탠딩 2부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이즈 소장님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왜 안 나왔죠? 어이즈 소장님? 휴가 가셨구나. 맞아. 지난주 휴가였어요. 네, 그래서 오늘 모처럼 한 주 쉬고 돌아오신 어이진 소장님 모실 거고요. 네. 그에 앞서서 그 장순원 기자님이 또 미국 얘기, 우리나라 얘기, 하나씩 골라서. 네, 부동산과 관련된 미국의 요즘 금리가 너무 빨리 뛰는 바람에 예, 지금 집을 살려고 이제 대출을 받으려면 7% 연 7% 넘게 줘야 된답니다. 그게 진짜 그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7%라니. 근데 다만 이제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고 나면 네, 나중에 금리가 내년쯤 떨어지면 낮은 금리로 갈아타면 되잖아요. 그렇긴 그렇네요. 그러니까 갈아타는 게 쉽다면서요? 계속 미국은? 쉬우니까 어찌 보면 미국은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는 거긴 하지만 사실상 변동금리. 사실상 변동금리인 거예요. 내려가면 또 갈아타고. 마음에 그러다가 안 들면 기다리고. 그러다가 다시 올라가면 내 거는 안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고정금리가 최저가 보장제 소비자 같은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그런 거네요. 그런 거긴 한데 그래도 7%면 야, 집 사기 쉽지 않죠. 그럼요. 그런데 최근에 부자들은 또 금리가 더 높다고 해서 이건 또 뭔 소린가? 예, 이런 것도 그 얘기 좀 해보고 배워볼게요. 아파트 상가 쪼개기 방지법이 발의가 됐답니다. 예. 뭐 그것도 무슨 의미인지 배경은 뭔지 이런 네. 거 알아보면 또 시간 후딱 가고 그러면 이제 어혜진 소장님 오시겠죠? 예, 잠시 쉬었다가 시작하겠습니다. 예. 예. 야, 우리 PD님이 그새 커피도 타다 주셨습니다. 와. 야, 진짜 처음이야 이런 대접은. 그러니까 언더스탠딩이 좀 40만 넘어서고 잘 나가니까 예. 이제 PD님도 이제 여기 줄 서는 거지. 와, 커피도 냉커피를 타주셨습니다. 현명하십니다. 야, 훌륭한 PD님 화이팅. 예. 자, 장순원 기자님 모셔볼게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미국에선 부자들이 금리를 더 낸다. 대출 받을 때. 네, 부자라고 그러는 건 아니겠죠? 그런 건 아니고 예. 뭐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미국 모기지 금리가 7% 이상으로 뛰었다고. 예. 그때 이제 말씀드렸던 게 이제 미국에서 주로 빌리는 적격 대출, 뭐 컨퍼밍 론이라 그러는데 그 론 금리가 지금 7%를 넘어섰는데 이제 그게 이제 주택 가격이 상한선이 정해져 있어요. 그 대출을 빌리려면 예. 우리 돈으로 한 뭐 72만 달러 최고 금액 그 이하에서만 빌릴 수 있는데 그보다 더 큰 집을 큰 집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럴 수 있겠죠. 예, 그런 분들은 더 많은 대출이 필요할 텐데 그런 분들이 주로 빌리는 론이 이제 점보론이라는 겁니다. 아, 크다고 많이 빌린다고 해서 네. 이름이 아, 그래요? 전보입니까? 네, 그 점보론 규모 보통 한 100만 불 이상을 점보론이라고 하는데 예. 요거를 빌리려면 뭐 아무래도 더 많은 돈을 빌리려면 신용등급도 훨씬 좋아야 되고 돈 그렇겠죠. 갚을 능력도 좋아야 되니까 그렇겠죠. 아무래도 이제 고소득자들이 많이 빌리 가거든요. 비싼 예. 집 살 때는 네. 전보론. 네, 야, 네. 이름 잘 졌네. 전보. 그 저렴한 집은 네. 뭐 무슨 이름이 뭐예요, 그럼? 그거는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이제 컨퍼밍 론이라고 해서 그 페니메이 프레디맥에 보증을 받을 수 있는 대출이거든요. 예. 그 적격 대출. 이거는 이제 그건 적격 대출. 네, 주택의 상한선이 정해져 있고 이것도 뭐 물론 이제 뭐 신용 등급이라든지 DTI라든지 이거 페니메 프레디맥에서 아마 연방 주택 금융청이 이제 요구하는 그런 규격에 맞는 그런 조건에 맞는 대출을 이제 컨퍼밍 론이라고 그러고 72만 달러 이하니까 9억 이하. 네.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미국의 특례 보금자리 론이네요, 그냥. 아,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러네. 우리나라 적격 대출이 최근에 그 특례 보금자리론에 통합됐잖아요. 예. 네. 그거는 금리가 싸고. 그런 네. 금리 싸고 더 그 이상은 전보로는 일반 대출 받아야 되니까 비싸고. 비싸고. 우리하고 네. 비슷하네 그렇게 보니까. 그런데 미국은 대출이 보통 집사라고 대출을 해주면 은행이 대출해주면 예. 은행이 이제 그 고객이 그 금리 다 갚을 때까지 찔끔 이렇게 이자 받고 원금 받는 게 아니라 예. 그 대출해준 그 대출 계약서를 어디 딴 데다 팔아버리고 네. 그거는 알아서 유동화시키고 음. 페니맥 프레디맥이 거기에서 보증서 주고 뭐 그 알아서 이렇게 알아서 하고 어. 또 우리는 야 돈 생겼다 그리고 이걸로 이제 또 다른 분한테 대출 받으실래요? 아. 그래서 또 대출 받고 수수료 장사만 하는 거군요. 은행은 사실상. 그런다 하대요. 그래서 서브프라임 때 은행들이 위험한 사람한테도 막 대출 해줬던 게 예. 뭐 대출해주면 어때? 바로 팔 건데 뭐 그런
그러니까 아까 그런 구조. 그런 상품이 아까 말씀드린 그러니까 미국의 컨퍼밍 론, 미국판 적격 대출, 특례보금자리 론. 그런 거가 그런 거고. 예. 그 론, 이 전보론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개별 그러니까 덩치도 그 컨퍼밍 론보다 덩치도 크고 한 사람한테 지출하는 금액이 그 많겠죠. 조건도 막 각각 제각기라서 예. 이 론은 이제 밖에 시장에다 투자자들한테 팔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은행이 갖고 있는 거거든요. 끝까지? 네. 아, 요건 진짜 은행이 대출해 주는 네. 거고. 그래서 요게 좀 나중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텐데. 예. 근데 여튼 이게 이제 최근에 요 금리 그래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우 이 금리가 엄청 저 치솟았죠. 무슨 금입니까? 이게 이제 30년 그 모기지 모기지 금리 고정금리인데 아까 말씀드린 그 미국판 적격 대출 그 컨퍼밍 론이 한 7.2%가 됐고요.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전보로는 한 7.4% 5%까지 올라가 있죠. 와. 요게 이제 한 1년 전까지만 해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 미국판 적격 대출이 전보론보다 훨씬 한 0.5% 포인트 정도 높았어요. 예. 이렇게 높게 유지가 됐는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역전돼서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보론은 신용 등급이 좋고 좀 고소득층이 빌려가는 론이라 그랬잖아요. 예. 그런 분들이 빌리는 이 전보론의 대출 금리가 이제 역전이 돼서 오히려 더 비싸졌다 네, 금리가 좀 비싸졌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오잉? 미국에서 저 30년 만기 모기지 금리 그러니까 집 살 때 네, 받는 대출의 금리가 저렇게 예. 7% 넘어간 게 네. 23년 만이랍니다. 네. 23년. 거의 뭐 2000년 이후에 21세기 들어서 저런 적은 없다는 거고요. 야. 23년 동안 저런 금리를 본 적이 없으면 현직 그 뭐 중개업자나 네. 건설업자나 집 사려는 사람들 중에는 음. 난생 처음인 거예요. 저런 금리가. 그렇겠죠. 야, 이 금리에 어떻게 집을 사세요? 뭐 이제 이런. 그렇죠. 집 사기가 힘들어서 최근에 이제 집값도 원래는 이제 고점을 찍고 내려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예. 이제 그 정도 금리도 들어오는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새 집을 중심으로 들어온 사람이 있었는데 미국에서 있어. 그래서 이제 미국 집값이 상당히 이제 강하게 유지가 됐었는데 최근에 금리가 너무 높이 올라왔고 더 올라갈 수 있다는 불안감이 드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거래가 완전히 얼어붙었고 예. 새 집에 대한 수요도 좀 많이 줄어들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거든요. 이 전보론도 역시 마찬가지인 게 예. 일단 금리가 너무 높아졌고 그다음에 금리가 높아진 이유가 있거든요. 원래 은행들이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은 적격 대출 금리가 낮습니다. 왜냐하면 페니메나 프레디맥이 보증을 해주니까 그렇겠죠. 은행 입장에서는 시장에서 싼 자금, 예. 싼 금리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니까. 뭐 크게 부담 없이 그냥 대출해 줄 수 이 있겠죠. 컨퍼밍 론 금리도 낮게 유지할 수 있었는데 예. 그 지난 2, 3년간 되게 저금리가 유지가 됐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은행들이 생각했을 때 이 고소득자들은 여러 가지 돈도 많고 당연히 제때제때 갚을 거고 이분들을 고객으로 유치하면 은행 비즈니스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정말 파격적인 금리로 이런 분들한테 모기지를 제공한 경우들이 많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왜 우리 그때 그 이름 뭐죠? 리퍼블릭 뱅크? 예. 퍼스트 리퍼블릭.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나 그 실리콘밸리 은행 같은 경우에도 예. 뭐 거의 한 100만 불 이상 넘어가는 모기지를 뭐 3%도 안 되는 금리에 그 종사자들한테 제공했다가 이제 나중에 역마진을 걸려갖고 지금 다 파산한 거잖아요. 예. 그렇듯 일반 이제 은행들도 이런 고소득자들한테 상당히 좋은 이제 조건으로 모기지 금리를 제시했는데 최근에 그러면서 이제 금리가 낮게 유지가 됐거든요. 그 정부에서 보증을 해주는 컨퍼밍 그 대출보다도. 예. 근데 최근에 이제 분위기가 많이 바뀐 게 먼저 그 고소득자 위주로 대출을 좋은 조건을 해줬다가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걸 은행 파산 사태에서 충분히 느꼈지 않습니까? 예. 괜히 그렇게 해줬다가는 은행 도움도 안 되고 나중에 한꺼번에 돈이 빠져나간다는 걸 느끼면서 이 고소득자한테 굳이 그러니까 유리한 조건을 제시해서 대출을 해줄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제 워낙 개인적으로 맞춤형 대출이고 덩치도 크기 때문에 예. 시장에 이제 채권화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은행 북에 계속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모기지 규제를 좀 강화해서 이제 이런 전보 대출이 많은 은행들은 이제 더 쌓아둬야 될 이제 그렇겠죠. 자금을 더 이제 그렇겠죠. 쟁여놔야 되거든요. 실제로 빌려주는 돈이니까. 네, 적격 대출은 그냥 수수료 장사만 하는 건데. 네, 그 적격 대출은 북에 안 담겨 있는데 예. 왜냐하면 바로바로 이제 그렇겠죠. 네, 시장에서 채권화 유동화를 할 수 있으니까. 아. 근데 이 전보 대출은 그렇지 못하니까 은행들이 이제 최근에 점점 더 이거 좀 허들을 높이면서
그러니까 금리 허들을 높이면서 진짜 내 돈으로 빌려주는 거니까 금리 제대로 받아야 네,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예전에는 그런 역전 현상이 아니었나 봐요. 그래도 전보론이 더 쌌나 봐요, 예전엔. 예전에도 비쌀 때가 그러니까 상황 따라 좀 달랐는데 그 예. 시장 상황 따라 달랐는데 최근 2, 3년 사이에서는 전보론이 좀 오히려 낮았다. 낮게 유지가 됐는데 왜냐하면 아. 기본적으로는 퍼포밍 컨퍼밍 그 론이 낮게 유지될 수 있잖아요, 환경적으로. 근데 예. 이제 시장 상황이 예를 들어 돈이 많이 풀렸다거나 은행이 이제 자금 조달하기 쉽다거나 혹은 정책적으로 은행이 부자 고객들을 공략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낮은 금리를 적용할 수가 있으니까 예. 그런 시기에는 이제 전보론이 이렇게 낮게 유지가 됐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다시 반대로 바뀌면서 부자들한테 뭐 보면 어떻게 보면 돈 빌려서 집 사기 좋은 시절은 이제 뭐 거의 갔다 이런 해석이 가능한 거죠. 네, 알겠습니다. 미국은 하여튼 전보론이라는 것도 있군요. 전보론. 그래서 이제 이게 빌리기 힘드니까 우리도 비슷한데 돈 잘 안 되니까 이제 고소득층 고객들이 원래는 100만 불 이상 되는 집을 사려고 하다가 조금 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적격 대출로 받으려면 한 최고가 70만 불이라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기 돈을 더 태워서 이제 대출 규모를 줄이거나 혹은 뭐 자기가 사고 싶은 주택 사이즈를 줄이거나 이런 식으로 대응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해요. 미국 주택 시장에서 집이 아주 잘 팔리고 많이 팔리고 거래가 되는 건 아닌 모양이네요. 지금은 그렇지가 않은. 그런 그러니까 상황이죠. 네. 어차피 손님이 많지는 않은데 예. 이 상황에서 대출 받으러 오는 사람은 진짜 급한 사람이다. 확 베껴 먹자. 그렇죠. 표현이 좀 그런가요? 근데 이제 실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금리를 높이죠. 감히. 예전에 우리 코로나 때 미국이나 일본 가는 비행기표 예. 엄청 비쌌습니다. 가는 사람 얼마 없으니까. 어차피 싸게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갈 것도 아니고 그러나 비싸게 했는데도 이 친구 오네? 그러면 더 비싸게 해도 올 친구니까 이 사람은 상을 당했거나 뭐 그렇거나 뭐 급하게 무조건 출장 가야 되거나 가야 되거나 뭐 그런 거. 거니까 그냥 제값 다 받는 거죠. 야. 그런 것처럼 미국도 아마 살짝 그런 모양인데 드는 말로는 요즘엔 그 어제 우리 배웠잖아요. 홍춘욱 박사님한테. 예. 미국의 저 남부 지역에 새롭게 그 공업 벨트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미국은 요즘 그래서 시골이 집값이 더 오른다고. 시골 집값이 비싸다고 시골에 집이 남는 집이 없으니까 그쪽으로 이제 발령 났거나 그쪽으로 이제 회사 다녀야 되면 무조건 집을 네, 예. 짓고 사야 되잖아요. 아니 그게 그러니까 원래는 샌프란시스코에 사무실이 있던 사람들이 재택근무를 하니까 그걸 텍사스로 집을 옮기고 원격 근무로 한다는 거 아니에요. 텍사스가 집값이 상대적으로 싸고 집 넓고 수영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바깥으로 나가고 싶어 하는데 그렇죠. 그 동네에는 집이 없거나 매물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매물도 못 내놓죠. 미국 집주인들도 내놨다가 갈아타기 하려면 금리가 갑자기 높아지니까. 네. 요즘 하여튼 미국 부동산은 굉장히 하여튼 특이해요. 특이해. 금리가 그렇게 높은데도 그래도 어쨌든 모르겠습니다. 조금 예전보다는 조금 약해졌다고는 하는데 또 공장들이 많이 들어와서 시골 집값은 괜찮다고는 하고. 네. 그 남부 쪽은 아무래도 그 기업들 많이 이제 해외 기업들 유치하면서 새로운 이제 일자리가 생기고 그러다 보면 이제 주택 수요도 늘잖아요. 예. 아마 버핏도 왜 그 주택 건설 기업에다 많이 투자한 것 같은데, 투자했다면서요. 예. 그 이제 그 텍사스 주변에 어떤 근거지를 둔 기업들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텍사스 가고 싶다. 텍사스. 네. 텍사스 도넛 가게 제가 얘기해드렸습니까? 나중에 제가 한번 따로 상담해드리겠습니다. 텍사스에 가서 도넛 가게 하고 싶다고 그랬죠. 안 대표님. 무슨 스트레스만 받으면 나 이제 다 때려치우고 텍사스 가서 도넛 가게 합니다 정말. 텍사스 도넛 가게. 매번. 아 정말 아직도 이루지 못한 꿈이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얘기도 또 하나 해볼까요? 상가 쪽 얘기? 예, 저도 여기서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왜 아파트 재건축을 할 때 상가를 많이 쪼개서 여러 가지 분쟁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말씀드렸는데 네. 이게 지금 국회에서 상가 쪼개기 방지법이 여러 건이 발의가 됐습니다. 지금은 뭐 그 현행법으로는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토지나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지분을 쪼갤 수 일정일 이후에는 지분을 쪼갤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권리산정일이라고 하는데 보통 지자체장이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기 전에 특정일을 딱 정해서 요 날 이후에 이제 쪼개는 건 분양권 받을 수 없어 이렇게 딱 정해주는데 요게 이제 아파트 재건축 상가는 포함이 안 됐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상가 하나를 뭐 100개씩 쪼개는 사례들이 막 나타나고 그랬는데 요번에 이제 권리 산정일 이후에 쪼갠 상가는 입주권을 주지 않는 이제 도정법 개정안하고 거기에 이제 상가를 아무리 쪼개도 그 토지 면적 지금은 상가의 조합원 수가 전체 조합원 수의 10분의 1 이하면은 그 일단은 재척하는 소송을 하면서 조합을 설립해서 진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재건축 사업을. 상가가 10분의 1 이하면 네, 상가 조합원이. 그럼 상가 조합원은 무시하고 네. 재건축할 수도 있다. 그렇죠. 지금 법은 지금 법은 그런데 이게 쪼개기를 계속하면 한 호당 한 명씩 조합원이 느는 거니까. 그럼 상가들도 다 같이 가야 되고. 네, 그러면 재척을 못 하니까 예. 상가 얘기 들어줘야 되잖아요. 음. 근데 이제 발의된 법안에 보면 토지 면적이 이제 10분의 1 이하면 이제 재척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상가를 아무리 쪼개도 면적이 늘어나는 건 아닐 테니까. 상가가 차지하는 면적이 상가의 네. 대지 지분이 네. 아파트 전체 대지 지분의 10분의 1보다 작으면 네. 상가 조합원들은 설득 안 하고 가도 된다. 그러니까 재척을 하는 소송을 하면서 조합을 설립해서 갈 수가 있으니까 뭐 상가 조합원들한테 좀 불리한 내용이긴 하죠. 상가 조합원들은 안 안고 같이 안 가도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재척을 할 왜 수 있으니까. 10분의 1입니까? 그러면 지금 현행 법에 이제 조합원 숫자에 이제 10분의 1 규정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아마 면적도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작은 면적도 10분의 1? 네? 아닙니다. 네. 예, 지금까지는 특별히 법을 정하지 않았던 게 예. 이제 상가 같은 경우 원래 이제 쪼갰다 합쳤다 이런 게 자주 일어나잖아요. 음. 그 원래 성격상 그리고 이제 그 만약에 너무 넓은 상가를 갖고 있는데 이걸 쪼개서 못 팔면 어떻게 보면 재산권 침해가 될 수도 있고 예. 상가 같은 경우에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10분의 1 이하이거나 이럴 때는 그냥 재척 그러니까 그 상가를 빼고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규정도 있고 하니까 특별히 이제 법에서는 개입을 안 하는 식으로 대응을 했는데 지금 쪼개기가 너무 성행을 하고 예. 뭐 말씀드렸듯이 뭐 부산 해운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상가 한 개가 뭐 100개 이상 쪼개지고 여기 최근에 이제 목동 같은 경우에도 뭐 50개 이상 쪼개지고 뭐 강남권에선 뭐 너무 많이 이런 행태들이 벌어지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쪼개면 즉 네. 상가 하나를 5개로 나눠서 친구들 5명이 나눠 가지면 네. 그 5명이 모두 한 채씩 받는다? 아파트 한 채를 다 조합원 가격에 받을 수 있게 돼요. 아 그거는 이제 협상을 해봐야 되는 건데 예. 조합하고 이제 그 아파트 주민하고 협상에 따라서 다른데 일정 그 상가의 가격이 그 아파트 조합원들이 정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 상가의 가격이 100만 원 이상이다 그러면 이제 주는 거고 100만 원 이하이다 그러면 받지 못하는 거고 뭐 그런 식으로 좀 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정 비율이라고 하는데 그 아파트의 권리 그 상가의 이제 감정가를 계산해 봐서 이 산정 비율에 대입해서 일정 가격 이하이면은 받을 수가 있고 예. 일정 가격 넘어가면 받을 수가 있고 일정 가격 여기서 제시하는 가격보다 낮으면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가 없죠. 그 근데 가격은 최근에 이제 법으로 정하나요? 아니요 그거는 귀하게 그 조합원들의 조합원끼리 예, 조합원끼리 정할 수 있고 최근에 이제 강남권 같은 경우에는 그 산정 비율을 낮게 그 산정 비율을 뭐 0.2, 0.1까지 떨어뜨려서 예. 이 상가의 아주 작은 아파트 상가를 갖고 계신 분들도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식의 어떤 모습들이 많이 보이면서 이 아파트 쪼개기가 엄청 이제 붐을 상가 탄 쪼개기. 거죠. 상가 쪼개기가 엄청 붐을 일으킨 거죠. 그 아파트 조합원들만으로 찬성이 잘 안 나오면 네, 그 재건축을 하려면 동별로 뭐 각 동별로 과반 이상을 얻어야 되는데 상가도 한 개 동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조합이 설립이 되려면 상가 동의가 필요하고 상가는 이제 땅은 넓게 차지하는데 용적률이 높지는 않잖아요. 낮은 경우가 많으니까. 네, 보통 100%가 안 될 텐데 예. 이 상가랑 합쳐서 이제 아파트를 재건축하면 이 상가의 용적률을 아파트가 갖고 와서 아파트를 높게 지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아파트도 이제 돈을 버는 거니까 같이 하면 좋긴 좋은데 상가를 빼지 말고 네, 근데 요거까지 이제 같이 말씀드렸듯이 개발하자. 상가 쪼개기가 어마어마하게 돼서 예. 상가에 이제 조합원들이 많아지면 이분들 다 아파트 받기를 원하고 이 쪼개고 들어오신 분들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아파트를 달라고 하면 이제 그 재건축 아파트는 뭐 조합원들이 자기 돈으로 짓기도 하지만 일반 분양을 많이 해야지 거기서 나온 수익으로 아파트를 이제 재건축하는 건데 그 높게 그러니까 조합원 분양가보다 높게 팔아야 될 일반 분양분들을 이 상가 조합원들한테 조합원 분양가에 넘기면 수익성이 안 나올 거 아닙니까? 입이 많아진다.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네. 제가 뭐 잘 몰라서 드리는 질문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말씀하셨던 대로 아파트 주민 입장에서 네. 상가를 드려요. 네. 그러면 개발하는데 좋겠죠. 네. 근데 여기서 쪼개기를 너무 많이 해. 아니 그러면 이게 한 채씩 다 주면 우리도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 그럼 그냥 상가 빼고 하면 되고. 뭐 그냥 그렇게 의사결정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 이게 쪼개기를 금지하는 법까지 필요한 건가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래서 둘이 협상해서 네. 상가가 쪼개기가 너무 심해. 네. 그래서 같이 개발하는 게 오히려 더 손해일 것 같아. 그럼 그냥 상가 빼고 그냥 우리끼리 합니다. 하면 되고. 그러면 이제 상가를 빼고 이제 재건축을 하려면 예. 상가를 빼려는 소송을 해야 돼서 이제 법적으로 그 법적 절차가 마무리돼야지 할 수가 있습니다. 상가 면적이나 상가 소유자 숫자가 전체 아파트 조합원의 10분의 1보다 넘어가면 그러면 이제 설명대로 상가를 빼고 갈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10분의 1이 넘어가면 소송을 해서 예. 소송이 완료된 다음에 조합 설립에 어떤 진행을 해야 되고 되는데. 그러면 몇 년 가고요. 그 상가를 빼고 이제 10분의 1 미만이라서 빼고 가더라도 예를 들면 상가의 위치가 뭐 정 가운데에 있다던가 예. 뭐 그런 경우 빼기가 물리적으로 어렵겠죠. 뺄 수 없으니 그럴 수도 있고 예. 그 빼고 간다고 하는 소송을 하면서 조합을 설립해서 가는 것도 사실은 뭐 현실적으로는 여러 가지 이상하고. 난관들이 있겠고 재건축이 진도 나가는데 네. 걸림돌이 되니까 네, 관에서도 이제 법으로. 예를 들면 이 되게 이상하게 허름한 건물을 두고 이제 조합 그 아파트 주민들로만 재건축하는 게 뭐 도시계획상 그렇게 뭐 원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제 뭐 허가 내는데도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아하. 가장 베스트 케이스는 상가와 그 아파트 주민들이 협의를 해서 재건축을 진행하는 건데 뭐 그게 이제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잖아요. 상가는 아무래도 이제 많이 받고 싶어 하고. 장사도 포기해야 되고 예. 재건축하는 동안에 장사도 못 하고 또 이 본인들이 갖고 있는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잘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아파트 주민들하고는 또 이게 이해관계가 엇갈리니까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특히 이제 쪼개기가 엄청 많이 들어와서 막 몇백 명이 되면 그분들한테 다 이제 입주권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뭐 우리도 입주권 줘라 뭐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이 막 하면서 소송전으로 치닫거나 막 갈등이 이제 심화되거나. 근데 지금까지는 네. 상가를 많이 쪼개서 상가 주인들한테 새 아파트 지은 걸 조합원 분양가에 나눠주나 예. 그거 그렇게 안 돼요 하지 마세요 해서 아껴서 물량을 챙겨다가 요거를 일반 분양하나 때로는 그냥 조합원 분양가에 상가한테 파는 게 더 나을 수 있어요.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일반 분양가가 이게 분양가 상한제로 눌려 있으니까 계산해 보면 조합원 분양가보다 더 싸네. 그러면 괜히 애꿎은 상가 조합원들 안 된다 해서 싸워가면서 뺏어와서 더 헐값에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미쳤어? 그냥 상가 조합원들 다 주고 말지. 지금 그러면 일반 분양 안 해도 되고. 많이 풀렸잖아요, 근데 지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상한가가. 이게 이 아파트 상가 쪼개기가 되게 예. 이제 활발하게 된 게 어떻게 보면 그 분양가 분양가 상한제 상한제의 때문에. 어떤 부작용이거든요. 예. 말씀하셨듯이 그거 해서 일반 분양가가 낮게 되면 예. 조합원 입장에서 그걸 굳이 일반 분양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 상가 사람들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고 또 이 상가한테 팔 때도 조합원 분양가보다 조금 높게 파니까 예. 그렇게 손해도 아니거든요. 뭐 일반 분양가와 조합원 분양가 사이 어dim에서 파는 경우가 있다 대부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아파트 주민들 입장에서 그렇게 손해 보는 게 아니니까 이쪽에다가 아파트 상가 그 소유주들한테 입주권을 많이 주기 시작했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그러면 아파트 상가를 사두면 우리도 아파트 입주권을 얻을 수가 있어라는 게 이제 퍼졌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 거의 이제 화랑 국면에 도입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하다하다 심하니까. 너무 심하니까 이제 야. 그 전에는 굳이 이제 입법 조치를 안 했는데 이제 칼을 빼들긴 했는데 사실 이게 뭐 법을 만들면 예. 뭐 약간의 그건 있겠지만 뭐 굳이 이제 투자를 저 아파트가 재건축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정비구역 지정되기라도 들어가서 쪼개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법보다는 뭐 재건축 상황이라든지 어떤 뭐 조합과 상가를 둘러싼 어떤 역학관계 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큰 영향을 줄 것 같은데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게 사실 이게 되게 활발하게
이게 아파트 상가 쪼개기가 나타난 게 예.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된 직후거든요. 근데 예. 지금 보면 강남 상구하고 용산구만 지금 규제 분양가 지역으로 상한제가 남아 다 풀렸죠. 있고 분상제가 남아 있으니까 예. 그 외 지역은 사실 분양가 상한제가 다 풀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파트 주민, 그러니까 조합 입장에서 보면은 일반 분양을 하면 충분히 이제 수익성을 이제 챙길 수가 있으니까 과거처럼 이제 아파트 상가 소유주한테 아주 우호적인 환경은 아닌 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또 이런 법규라든지 이런 규정들이 조금 더 제한하는 식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상가 쪼개기라는 게 이제 더 활발해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예. 라는 쪼개려면 언제까지 쪼개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게 없죠. 근데 이제 앞으로 이게 법이 되면 아마 왜 그 재건축을 하다 보면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예. 되는 게 있잖아요. 예. 그 전에. 법안 중에 하나는 이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주민들한테 우리 정비구역으로 여기 지정합니다라고 이제 공람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 공람하는 시기에 맞춰서 이제 공람하는 시기를 기준으로 쪼갤 수 없는 가장 이제 앞선 날짜는 그런 방식이 될 것 같습니다. 상가는 무조건 많이 쪼갤 수 있습니까? 한 10평짜리 상가도 그럼 10개를 쪼개 그러면 네. 쪼갤 수 있어요? 뭐 안 될 건 없죠. 근데 이제 선을 안 그어도 되죠. 그냥 그냥 장부상에만 그냥 이름 예, 장부상에 넣으면 되는 그건데 그 최소로 쪼개는 단위가 이제 시장에서 정해지는 게 예를 들어서 뭐 그 말씀드렸듯이 일정 금액 이상 그 산정 비율에 맞춰서 예. 일정 금액 이상이 돼야지 이제 아파트 입주권을 받는데 시장에서 여러 가지 거래 사례들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근데 봤더니 예를 들어서 뭐 5천만 원짜리 상가 이상은 입주권을 받았는데 그 밑으로는 못 받았다. 그럼 그 선이 이제 그 쪼개지는 이제 하한선이 되겠죠. 일단 법 도입되기 전에 다 찢어놓고 근데 이미 지금 상가 쪼개기들이 어마어마하게 돼 있고 찢어놓고 그게 안 될 것 같으면 그때 합치면 되잖아요. 그때 예전에 장소원 기자 보여주신 그 그림 아직도 생각나는데 슈퍼였는데 그 냉장고 있지 않습니까? 냉장고 칸칸마다 다 주인이 달랐다고 그러잖아요. 칸칸마다. 그 이미 이제 어마어마하게 쪼갰고 특히 이제 왜 일기 신도시들 지금 특별법 만들어서 이제 재건축한다고 하는데 예. 그 뭐 분당, 일산 뭐 이런데 상가들도 엄청나게 지금 한참 쪼개놨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특히 그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뭐 1, 2, 3, 4단지 통합 재건축 뭐 이걸 가장 이제 우선순위를 두고 이제 추진을 한다는데 예. 1, 2, 3, 4단지 사람들 마음 합치기도 힘든데 거기 막 상가 쪼개기들이 엄청나게 들어가 있으면 그 재건축 합의하는데도 어마어마하게 큰 차질을 빚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나온 이야기 상가 쪼개기 금지. 앞으로 뭐 이게 금지되면 뭐 재개발하는 분들은 조금 속도를 낼 수 있겠네. 상가랑 합의 안 돼서 하는. 합의 잘 안 되는 그런 경우는. 속도를 좀 빨리빨리 내줘야 되는데 정말 알겠습니다. 그래서 새 집도 좀 젖어야 저희 집도 그러니까 생기고. 룰이 딱 정해져 있으면 그 룰에 따라서 계속 재건축하면 되는데 룰이 자꾸 매번 바뀌니까. 룰이 바뀌고 새로운 법 만들고 또 규정 만들었다가 또 없애고 그러니까 예. 그냥 기다려보지 뭐 라고 하는 게 너무 많아지고 억울한 사람은 뭐 억울한 사람들대로 납득도 안 되고. 공급이 여전히 좀 부족한 느낌입니다. 네, 장소원 기자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